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심리학과 영성 두 번째 시간,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담이 효과가 있습니까? 심리치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몇몇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상담을 공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책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치료는 효과가 있는가? 대부분의 심리적 장애에서 심리치료는 초기 10회에서 20회기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의 긍정적 성과는 그 상담 치료 종결 후에도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5년도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기 전에 상태가 대단히 나쁘다라고 보고한 사람의 87%, 또 상당히 나쁘다라고 보고한 사람의 92%,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이런 사람들이 치료 종결 시점에 이르러서 분명한 호전을 보였다라는 거죠. 87%, 92%. 그 변화에는 주호소 문제의 변화, 호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일하는 거, 또 대인관계, 또 개인적인 영역, 이러한 것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은 효과가 있다. 상담의 효과는 비교적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효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획득되는데 상담 회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을 보이는 내담자들의 비율도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외에도 상담의 효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회기가 길지 않더라도 단 몇 회기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회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선을 보이는 비율도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내담자의 75%에서 80%가 도움을 얻고 있으며 개선 비율은 다른 의학적 절차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고 효과 또한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치료는 경제적입니다. 의료 서비스나 입원 비용을 줄여주고 업무 생산 능력을 높여줍니다. 치료적 접근 방식 간의 효과 차이는 크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하느냐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동일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또 치료 효과는 수많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효과적인 치료의 결정 요인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치료 관계입니다. 관계가 치료한다. 대상 관계가 말하는 것이 좋은 대상 관계가 치료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협력, 신뢰, 치료 과정에 대한 두 사람의 심리적 투자,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은 대단히 중요하죠. 상호 존중, 진솔성, 긍정적 감정, 내담자와 그 배경,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접근, 이런 치료적 관계가 효과적인 치료의 결정적인 요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치료 환경입니다. 지금 이 상담 관계가, 이 상담자가, 치료자가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분명히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치료 환경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안전하지 못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치료 환경이라면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 세계를 개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와 방향 감각입니다. 목표는 명시적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담자가 상담 그 상황에 왔을 때 주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목표가 암묵적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적인 것이든 암묵적인 것이든 목표와 방향 감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동의 이해입니다. 문제의 성격, 내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 내적 아니면 대인관계적 여러 가지 문제의 성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 과정에 대한 공동의 이해. 상담자도 물론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공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효과적인 치료의 결정적인 요인 중에 네 번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두 번째하고 비슷한데요. 신뢰할 만한 치료적 접근입니다. 여섯 번째는 치료적 학습, 즉 피드백을 주고받고 교정적인 체험을 하는, 재경험을 하는 치료적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죠. 자기 효능감, 얼마나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자기 효능감과 문제 해결 기술 습득을 위한 격려, 이것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는 내담자의 감정, 정서의 자각, 그리고 표현 조절 능력의 발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사고를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타당성을 평가하고 조절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이게 치료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역기능적 행동, 다시 얘기하면 부적응적 행동의 평가와 변화,
대처 능력과 충동 통제력,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관계의 능력, 새롭고 효과적인 행동 수행 능력의 발전 등 이런 것들이 심리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큰 질문을 보면 심리치료의 다양성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담자들은 심리치료에서 체험한 변화, 그러니까 치유의 변화든 어떤 변화든 긍정적 변화, 이런 변화의 40%를 치료 외적인 요인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40% 치료 외적인 요인들은 자신의 내적 자원, 내담자 내적 자원과 삶에서 일어난 일 등에서 치료 외적 요인들을 귀인하고 있다. 40%고요. 그 다음 30%는 치료자 내담자와의 관계. 그 다음 15%는 특정한 기법과 개입. 여기서 상당 기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게 15%고요. 그리고 15%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심리치료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담자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변화의 60% 이상이 치료적 접근 개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적 개입의 직접적인 영향은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자의 기술과 전략, 치료 동맹의 발달 30%, 또 희망, 긍정적 기대, 희망의 고치, 이것이 15%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 효과를 얻는 내담자의 특성은 무엇일까? 톨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담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배경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담자가 많은 상담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련과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내담자 자신 스스로 치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상담자는 그 옆에서 내담자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 첫 번째 동기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또 내담자의 자기 개방, 또 문제의 직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또 일시적인 불안과 불편을 기꺼이 참고자 하는 마음가짐,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일시적인 불안과 불편, 그런 것들을 기꺼이 참고 인내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낮은 방어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 이게 첫 번째 동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또한 심리치료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에 전념하는 태도입니다. 심리치료에서 성과를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내담자들은 치료에서 일어난 변화가 1차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담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치료에 전념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내면을 이렇게 개방하고 오픈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문제를 직면하고 또 때로는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담자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내용으로 보면 지능, 교육 및 사회 경제적 수준, 그리고 초기의 우울, 불안 증상은 치료 성과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아주 깊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초기에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 치료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이나 나이는 치료 성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면에서 보면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 많은 임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심리학과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인츠 코엇의 자기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자기심리학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영성과 그 상담의 기독교적 측면이 어떤 면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또 이론을 통해서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입니다. 자기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대상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심리학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심리학의 중심 주제는 자기죠. 응집적 자기죠. 그 반대는 파편화된 자기, 조각조각 난 자기죠. 그 다음 중심 주제는 자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기애적 욕구, 자기애적 전의, 이 자기애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공감, 내성, 대리적, 내적 성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최적의 좌절, 변형적 내세화, 이러한 것들이 자기 심리학의 중심 주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들, 이러한 핵심적인 단어들, 용어들과 기독교 영성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기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과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고전적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고전적 정신분석과 제3세대 대상관계 이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에 대한 견해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고전적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동기를 생물학의 토대를 둔 욕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욕동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다.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회피하는 존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관계 이론에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관계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페어베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을 빠는 어린아이의 행동. 여러분 관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을 빠는 어린아이의 행동은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구강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성감대가 입 주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빨므로 인해서 성적 만족을 얻게 되고 쾌락을 얻게 된다. 구강기적 만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대상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손가락을 빠는 어린아이의 행동은 구강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며 엄마 또는 젖가슴의 대리물로서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페어베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관점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자기심리학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자기심리학은 대상관계 이론 모델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자기의 문제, 셀프의 문제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브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코엇은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로서의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이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대상관계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자기심리학, 하인츠 코엇의 자기심리학에서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로서의 자기, 셀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다릅니다. 코엇에 의하면 이 자기가, 셀프가 응집성이 있는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대상관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자기가 자기애적 성격장애, 결국 자기의 장애의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코엇의 연구 초기에
좁은 의미에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관한 많은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점차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서 자기의 장애라는 문제가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신병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조절하고 경험을 조직화하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건강한 자기의 형성이야말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최초의 이 초기 자기 상태에서 응집적 자기,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하여서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항구적이고 탄력성 있는 성인의 건강한 자기, 이런 발전과 성숙의 과정이 자기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코엇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세 가지 단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는 유아의 자기애적 욕구가 있죠. 나는 최고야, 나 좀 봐줘 라는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거울 반응을 하죠. 그 자기애적 욕구인 거울 욕구와 이상화 욕구,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자기 대상이 충분히 공감적으로 반응해 주면서 핵심적 자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의 자기애적 욕구는 좌절될 수밖에 없죠. 완벽한 적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 대상의 반응이 여전히 적절하여서 아이는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최적의 좌절을 통하여서 자기 대상이 가지고 있던 특성과 기능이 유아의 자기의 내재화되어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심리 구조가 형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최적의 좌절 경험이 제공되어지고 변형적 내재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제 자기 대상이 제공해 주던 기능을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응집적인 자기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 구조가 형성되는 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일 저녁에 뵙고 또 우리 자기심리학과 영성 두 번째 시간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